상주할머니 7편. 메르스 때문에 어디 못 가시고 집에서 무료하게 루리앱 괴담 게시판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께 조그마나마 시간 보내시라고 오늘 한 편 씁니다. 산책이라도 하세요. 하루 20분 이상 햇빛 받아주면 비타민 D가 인체에 합성되어 예방에 좋다네요. 다음 주에 주라기 월드 보러 가야 되는데 망했어요. 나도 울고 극장도 울고 스필보고도 울고. 이번 얘기는 저희 엄마 밑에 하나뿐이신 동생인 막내 외삼촌의 군 시절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남매 중 셋째 딸이십니다. 위로 오빠 둘과 아래로 남동생 한 분이 계시죠. 4남매면 그 시절 형제가 많은 게 아니었죠. 첫째이신 큰 외삼촌은 어머니와 10년 차이가 나십니다. 둘째 외삼촌은 8살 차이, 막내 외삼촌은 어머니보다 6살 어리십니다. 큰 외삼촌과 막내 외삼촌 16살 차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참 능력자 대헷. 제가 할머니 댁에 가 있을 땐 막내 외삼촌은 타지에서 자취하시며 대학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셔 남들 다 가는 군대를 가셨죠. 논산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전방으로 배치받아 가셨습니다. 어딘지 지명은 기억 안 나지만 강원도 쪽이었으니 3군 관할의 예하 부대였겠죠. 우리 마을보다 부대가 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면회를 갔을 때 내 팔자는 산하고 원수진 팔자인지 산만 찾아다닌다고 투덜거리시던 막내 외삼촌. 심지어 다니시던 대학도 산속. 근데 뭐 웬만하면 대학은 다 산속에 있기는 하죠. 전방은 비상이 걸리면 외출, 외박은 물론 면회조차 안 된다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면회 갔던 때는 평시라 면회를 하고 하루 외박도 되었지요. 면회를 갔을 때는 아마 외삼촌이 갓 일병을 달았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외할머니, 할아버지께선 삼촌 면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분께는 늦게 얻은 막둥이 삼촌이 항상 어린애 같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벼르고 벼르다 간 면회라 출발 전부터 준비가 대단했습니다. 할머니께선 이것저것 음식 준비에 바쁘셨고 고생하는 부대원들 주신다고 떡도 한 말 하셨지요. 큰 외숙모도 둘째 외숙모도 막내 삼촌 먹이실 음식을 따로 준비해 오신 터라 음식 종류도 가짓수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곤 차를 나누어 타고 온 가족이 강원도 전방으로 일찍 서둘러 면회를 떠났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큰애 삼촌, 부부 외사촌 누나, 둘째 외삼촌 부부, 엄마와 동생과 저랑 집안에 하나뿐이신 사위인 아버지께서도 시간 내어 내려오셔서 함께 했지요. 와, 진짜 많이 갔네. 물론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으신 상주 할머니도 함께 하셨고요. 이 와중에 상주 할머니는 항상 있습니다. 면회를 신청하고 한참 기다리니 면회소인 부대 정문 옆에 PX로 삼촌이 허겁지겁 뛰어오셨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보시고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손을 흔드시며 달려오셨는데 처음엔 외삼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면회소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웬 못생기고 새까만 사람이, 아니 군인 아저씨 하나가 뛰어와서. 엄마들은 다 똑같으신가 봐요. 막내 삼촌이 오자 외할머니께선 삼촌을 끌어안으시고 눈물부터 흘리셨고 할아버지는 괜히 그런 할머니께 타박을 하시면서도 당신의 어린 아들의 어깨며 팔뚝을 슬쩍슬쩍 만지시며 은근히 안부를 물으셨어요. 훈련은 고되지 않으냐, 고참들은 잘 해주느냐, 맞지는 않았느냐 하고요. 삼촌은 요즘 군대 그런 거 없다시며 부모님을 안심시키셨지만 전 그게 다 뻥인 걸 거의 삼촌보다 20년 가까이 후에 군대 가서야 알았습니다. 저도 기합받고 맞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때부터 집안의 여자들인 외할머니, 큰 외숙모, 둘째 외숙모, 우리 엄마까지 달라붙어선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꼭 누가 먼저 삼촌 배를 터트리나 시합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이거 네가 좋아하던 거 아이가? 하면서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하고는 그날 당직 사관의 배려로 하루 외박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외박증을 받으러 가시는 삼촌께 부대원들 주라며 떡 한 마를 주셨고 삼촌은 떡을 가지고 가선 신고를 하시고 외박증을 받아오셨고 우린 부대에서 한참을 차로 나와선 그 부대가 있던 근처 읍내로 나가 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본문 내용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에피소드 하나, 혹 글 짧을까봐 내용 늘리기용으로. 사실 이게 삼촌에겐 진정한 공포인지도 모르는데 면회 중에 쉬가 마려워서 면회소 밖에 있던 화장실에 갔었어요. 화장실은 혼자서도 갈 수 있는 씩씩한 어린이라 혼자 갔지요.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군용 찝차가 한 대 지나가더라고요. 안에는 운전하던 운전병 아저씨와 옆자리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산골에서 군용차를 접해본 적 없던 글쓴이는 우와! 하며 쳐다보는데 찝차 조수석에 탄 아저씨가 글쓴이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글쓴이는 어른이랑 눈이 마주쳤으므로 착한 어린이답게 배꼽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차가 제 옆에서 지나지 않고 서더라고요. 아마 절 보시고 아들 생각이 나신 건 아니실지. 그리고 웃으시며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글쓴이입니다. 몇 중대 땡땡땡 일병이 우리 삼촌인데 면회 왔어요 라고 얘기했고 아저씨는 고놈 참 똘똘하다 시며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셨어요. 그리고 차에 있던 음료수를 하나 따주시며 마시라고 하셨고 전 면회하면서 너무 먹었
먹어 배가 빵빵했지만 어른이 주는 거라 감사합니다 하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했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삼촌이랑 아저씨랑 누가 더 높아요? 라고 애다운 질문을 했어요.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며 내가 조금 더 높을걸? 하시고는 면회 잘하고 가라 시며 가셨어요. 면회소에 돌아오니 화장실 갔다 온다던 애가 음료수를 들고 오니 아버지께서 웬 거냐 하시길래 글쓴이가 인사 잘해서 차 타고 지나가던 모자에 꽃 2개 달은 아저씨가 주신 거라고 했어요. 예? 꽃이요? 그러면 대대장 아니야? 중령이잖아. 꽃으로 봤나 보네요.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꽃같이 생기긴 했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아버지랑 삼촌이랑 다 웃으시다가 삼촌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모자에 꽃 2개 달은 아저씨, 꽃, 무궁화 꽃 2개, 대대장님 그 부대 대빵이셨죠. 대대장 맞네. 그리고는 결정타. 내가 아저씨랑 삼촌이랑 누가 더 높냐고 물어봤는데 아저씨가 좀 더 높대. 삼촌 진짜야? 그 일로 뭔 일이 생긴 건 없지만 제 얘기를 듣고 삼촌이 순간적으로 느꼈을 공포를 제가 군대 가서 알게 되었어요. 삼촌을 지옥으로 보낼 뻔했다는 걸. 병사랑 대대장이랑 아 끔찍하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데 삼촌을 면회하는 동안에도 상주 할머니는 별 말씀을 안 하시고는 삼촌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때때로 주변을 살피시고 하시다가 삼촌이 떡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땐 면회소 밖에 나가셔서 부대 내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거였어요. 삼촌이 웃으시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같이 어울리시는 게 아니라 혼자 딴 생각을 하시는 듯 했어요. 모두들 반가움에 할머니의 반응에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전 이상했죠. 할매가 저러시면 꼭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긴단 걸 전 학습 효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방을 잡고는 남자들은 단체로 근처에 있던 대중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할배, 큰애 삼촌, 둘째 외삼촌, 그날의 주인공인 막내 군발이, 아버지와 저와 제 동생, 둘째 외삼촌네 동생, 저보다 1살 밑까지요. 낮 시간에 대중탕은 작았지만 손님이 없어 거의 저희 식구들의 전용탕이 되었지요. 서로 때도 밀어주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 지 오래일 막내 삼촌은 완전 국수 공장. 그것도 시커먼 칡국수. 목욕을 하면 삼촌이 우리 글순이 소중히 많이 컸네 하시며 툭툭 치셨는데 전 아랫배를 쑥 내밀고 그치? 이제 밥 많이 먹고 좀만 더 크면 아빠랑 삼촌처럼 소중이에 수염도 날 거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고 돌아오니 남아있던 여자들은 어느새 짐을 풀고 남은 음식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목욕 후 배가 꺼진 저흰 또 먹기 시작했어요. 한바탕 폭풍 같은 먹방이 끝나고 각자 쉬고 있었어요. 전 상주할매 옆에 붙어 앉아 있었고요. 집안 식구들이랑 계속 이야기하느라 변변한 인사를 못한 막내 삼촌이 그제야 상주할매 옆으로 와 말을 붙였습니다. 아줌매 잘 계셨죠? 몸은 건강하시고요 하며 웃으며 말을 하셨고 할매는 네야 뭐 항상 그렇지 하시더니 삼촌 뒤에 얘기하는 중인 가족들을 슬쩍 보시더니 야야 니 잠깐 밖에 나가 내랑 얘기 좀 하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물론 저도 할매 손잡고 따라 일어나선 나갔죠. 할매는 글쓴이는 그냥 엄마랑 방에 있으라 했지만 전 쿨하게 도리도리 한번 하곤 따라 나갔습니다. 별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선 제가 들어도 뭐 그닥 상관없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나갔죠. 그리곤 밖으로 나가셔선 군생활 힘들제 하시며 품 안에서 담배를 꺼내시어 당신 한 대, 그리고는 삼촌 한 대를 주셨어요. 삼촌이 극구 사양했지만 할매는 걔안타 니 담배 태우잖냐 시며 손수 불까지 붙여주셨어요. 어른들과 있느라 담배가 많이 고팠을 삼촌이 만나게 연기를 한번 뿜자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비는데 니 잠 잘 못 자제 자꾸 가위 눌리고 하시는 겁니다. 외삼촌은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으시더니 쫄병 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몸이 티서 피곤해가 가위 눌리는 것 같습니다 하시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니 가위 눌리면 웬 여자 귀신이 자꾸 쫓아오고 그러지 않더나 하시는 겁니다. 외삼촌은 깜짝 놀라시며 그걸 우찌하십니까? 하셨어요. 그러시며 하시는 얘기가 잠을 자면 자꾸 꿈속에서 누가 다리를 만져 일어나면 어떤 산발한 여자가 괴이하게 웃으면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다시며 놀라서 일어나 도망가면 도망가는 길 앞에 어느새 먼저 와선 모퉁이에 숨어 고개를 삐쭉 내밀고 웃고 있고 또 반대로 도망가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 여자가 웃으며 그런답니다. 힘들게 도망가지 마.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선 삼촌한테 엎여선 미친 듯 웃어댄다고 합니다. 거의 그 꿈을 매번 꾸신다고 하며 우울해하셨어요. 할머니께선 삼촌을 보고 그러셨어요. 거기 니만 그런 게 아닐기다. 너 그 부대 사람 꽤 많이 가위에 눌릴 낀데 하셨어요.
삼촌은 놀라서 멍하니 상주할매를 쳐다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자기 동기들이나 밑에 후임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짬찌들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을까 쉬쉬하는 것 같았지만 고참들은 자기가 겪은 가위를 떠들고 다니곤 했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 여자 귀신이 부대원들을 다 괴롭히고 있었네. 와 징어다 진짜. 할매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부대 오래된 부대 아니지? 지금 자리에 부대 만든기. 말씀대로 삼촌네 부대는 딴 곳에 있다가 그리로 부대를 이동한 지 몇 년이 안 된 부대로 그때까지도 부대 환경 정리가 많아 매일 작업을 하고 그러던 때였다고 합니다. 할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 부대 귀신이 천지 삐까리다. 아까도 네 면회할 때 그년이 뒤에서 자꾸 기웃거리더라. 아마 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 영향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너처럼 시달릴 기라. 니는 그년이 찍은 기라. 다른 귀신들은 네 찝쩍거리지 않는 기고. 그러시며 원래 군부대락 하는 기 위치가 안 좋은 곳이 대부분인데 오래되면 젊은 남자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 귀신도 없어지고 하는 기다. 아직 너 그 부대는 그러려면 한참 멀었으니 많이 힘들 기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의 그 쌈지에서 부적을 한 장 꺼내시더니 삼촌에게 지갑이나 수첩을 달라시곤 고이 접어 깊숙이 끼워주시며 잘 때 꼭 베개 밑에 두고 자던 지니고 자고 보초 나갈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면 그년이 접근 못할 기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는 꿈에서 가위나 누르는 그런 것들은 힘이 약해 더 이상의 해코지는 못할 낀데 문제는 부대에 좀 악랄한 것들도 몇 있는 것 같다 시며 그놈들이 문제다 라고 하셨습니다. 굿이라도 한번 하면 좋을 건데 부대에서 그런 거 허락할 리 없을 거니 항상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편지 봉투 하나를 품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봉해진 봉투였는데 몇 자 적어놨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면 부대에서도 무시하지만은 못할 거라시며 그때 스님이나 무속인이 오게 되면 눈치 봐서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목욕간 사이에 적어두신 건가 봐요.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다음날 삼촌을 부대까지 태워다 주고는 저흰 상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삼촌이 휴가를 나왔어요. 오랜만에 같이 놀아줄 사람이 생겨 무척 신났죠. 막내 삼촌이랑 할매네 집을 갔을 때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즈매가 부적 주시고 나선 희한하게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어졌다 고 하시더군요. 처음 부적을 받고는 며칠 후에 꿈에 한번 봤는데 딴 때랑 다르게 뭔가 두려운 표정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던 꿈이었대요. 그리고는 삼촌에게 그 부적 당장 없애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으름장 놓는 거란 걸 느끼겠더라시며 무시했더니 그 뒤론 안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할매 참 용하시다고 하시더니 요즘 부대에 귀신 소동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시더군요.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다쳤다고. 삼촌이 귀대하곤 얼마 후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 집에 전화가 왔어요. 휴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되는 삼촌이셨죠.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네 웬일이고? 간지 며칠 되지도 않은 아가 하시더니 삼촌이 뭐라 하시는지 잠시 듣고 있다가 저에게 글쓰나 옆집 가서 할매 좀 오시라고 해라. 전화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전 쪼르르 뛰어가서 할매를 모시고 왔는데 할매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뭐라 얘기를 하시고는 그래 좀 바꿔봐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전화를 받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시고 얘기를 한참 하시더군요. 듣기는 했는데 그게 뭔 무속 전문 용어라 그 시절엔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삼촌이 상병이 되고 두 번째 휴가를 나오시고 그때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랑 삼촌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 얘기가 나왔지요. 삼촌이 휴가를 나올 무렵이나 복귀 뒤에도 귀신 소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놀라서 다친 사람도 여럿 생기고요. 처음엔 병사들이 해이해져 그런 거라고 훈련도 더 시키고 기합도 주고 했는데 소동이 가시질 않더래요. 급기야 밤에 보초를 나가던 사람이 근무지로 가다가 중간에서 공포탄을 쏘고 기절해버린 사건까지 일어났답니다. 깬 다음에 얘기를 들으니 근무지로 가던 도중 자꾸 옆이 이상해서 봤더니 반쯤 얼굴이 썩은 사람이 웃으면서 자기와 발을 맞추고 쳐다보며 같이 걷고 있더래요. 와 개무섭네. 무심결에 공포탄을 장전해 쏘곤 기절한 거죠. 같이 가던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요. 영창 가야 할 건데 이번엔 간부들까지 보고 장교들도 보고 그렇게 되자 마냥 부대에서도 무시할 수만은 없어 그 부대 행보관님이 수소문을 했나 봅니다. 다른 부대들도 알게 모르게 군대에서 귀신 소동 한 번 없는 부대 드물잖아요. 타 부대에 오래 근무한 부사관이나 행보관끼리 연락해서 그 일대에서 나름 군부대 귀신 전문 무속인을 수배해서 모셨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힘들겠다고 하시며 돌아가려고 했나
했나봐요. 삼촌이 군인도 아닌 사람이 부대 들어온 거 보고 유심히 보니 딱 무속인이란 생각이 들어 눈치를 보다가 돌아가는 그분께 할매 편지를 드렸나봐요. 그분이 편지를 읽으시고는 놀라면서 이 편지 누가 준 거냐고 물었고, 삼촌은 상주 할머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의 부탁으로 전화를 했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대에 있던 귀신들에 대한 얘기와 비방 같은 게 적혀 있었나봐요. 그렇게 한참을 통화하신 후에 전화를 끊으시면서 그분이 삼촌에게 그러시더랍니다. 주위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시다며 좋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행복한님이랑 얘기를 하시고는 부대 내 여러 곳에서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난 후로 귀신 소동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확 줄었다고 해요. 한 10분의 1로. 그 후에 그분이 삼촌공을 적극 추천하셔서 3박 4일 포상을 받으시고는 집에 다녀가신 지 얼마 안 되는 터라 그 근처서 노셨다고 하더군요. 삼촌은 그 뒤로 무사히 전역을 하셔서는 가족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상주 할머니 7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근데 상주 할머니 진짜 대단하다. 그냥 그 삼촌을 보자마자 이게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테마 방법까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적어준 거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렇게 퇴마를 하고 뭐 했는데도 10분의 1로 줄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남자 군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그게 이제 뭐 좀 사그라들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와, 이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네.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상주 할머니 8편 오랜만입니다. 몸이 좀 아파서요. 자꾸 먹은 게 전부 밑으로 테이크아웃 하길래 병원 너무 가기 싫은데 갔더니 찬 거 너무 먹어서 장염 초기 증상이라더군요. 열도 없고 기침도 없었지만 그래도 메르스 증상에 설사도 있어서 은근 겁냈는데 완전 더럽게 드려 죄송. 수액 한 대 맞으라는 거 병원에서 잠시도 있고 싶지 않아 그냥 왔어요. 메르스 환자들이 거의 병원에서 걸렸다 해서요. 물이랑 게토레이 많이 마시고 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기운이 없는 관계로 짧아도 이해하십시오. 오늘 얘기도 미취학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날도 할머니와 아침에 버스를 타고 장에 갔어요. 그리고는 그날 처음 가는 집으로 갔지요. 물론 무속인 집이었고요. 그날 갔던 집도 들어서니 후덕해 보이시는 40대쯤 되신 아주머니께서 반가이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어서오세요. 할머니께선 언제나처럼 당연하단 듯이 안방 상석에 가서 앉으셨고, 난 할머니 무릎에, 아주머니는 앞에 조심히 앉으시더니 잠시 덕담과 인사를 나누시고는 점심상을 봐오신다며 나가셨어요. 잠시 후 언제나 딴 집에서 먹는 것처럼 푸짐한 점심상이 준비되어 왔어요. 그런데 딴 집에서와는 좀 다른 반찬이 있더라고요. 그땐 별 생각 없이 그냥 맛나게 먹기만 했는데 커서 문득 생각해보니 그게 뭔가 대단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 제가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뵌 분들 중 그분이 가장 신기가 뛰어나신 분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그 반찬이 바로 갈비찜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저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그분들께 밥상에 고기를 준비하라 하셨지만 대부분은 그냥 불고기나 빨리 할 수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갈비찜은 금방 준비해낼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갈비가 있어도 핏물 빼야 하고 몇 시간 졸여야 하는 시간 많이 잡아먹는 음식이죠. 최소 한나절 이상 하루 전에 시작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땐 지금처럼 해서 파는 데도 없었는데 그분은 우리가 온다는 걸 최소 하루 전엔 아셨다는 겁니다. 그때 먹은 갈비는 미리 해놓고 데워서 내놓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 처음 내놓은 음식이었죠. 어려도 고기 광사모 열성팬이었던 글쓴이는 척 보면 앱니다. 이거 압니다 사투리죠. 할머니는 뭘 번거롭게 이런 걸 준비했냐고 하셨고 전 정말 정신없이 먹었어요. 지금도 갈비찜은 제 사랑이거든요. 그 많은 갈비가 어디로 다 들어갔는지 아주머니랑 할머니께선 겨우 한쪽 드셨는데 갈비 그릇은 이미 바닥이 나고 어허 어른들도 안 먹었는데 그냥 애가 다 먹었네요 아주 그냥. 많이 해놨으니 꼭꼭 씹어 많이 먹으라 하시며 또 한 그릇 퍼오셨어요. 어우 신나. 그러시며 아주머니께서 할머니께 그러셨어요. 어머니 이번에 꼭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시며 무슨 소리냐 자네가 이제 나보다 낫지 다 늙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자네를 돕겠나 하셨고 아주머니께서는 재차 무슨 말씀이시냐고 상주뿐 아니라 경상도 다 뒤져도 어머니보다 신력이 세신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냐며 간절히 할머니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여러 차례 받으시고는 어렵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내가 실력이 딸리는 애들이나 가신받은 애기들은 도와주러 다니지만 아니 자네처럼 만신이 된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 건 자네도 잘 알 건데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걸 보니 어지간히도 모진 놈인가 보구먼 알겠네 하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는 바로 일어서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용무만 끝나시면 더 지체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가볍고 매몰차신 할머니. 언제나처럼 아주머니는 따라 나오시며 흰 봉투를 지어드렸습니다. 한 번도 무속인 분들이 주시는 봉투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셨던 할머니께서 그날 봉투를 거절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일어나. 주려거든 일 다 끝나고 주시게나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께선 눈웃음을 치시면서 이 참 어머니도 딸이 어머니 용돈도 못 드려요? 가시면서 애기 과자도 사주시고 어머니 담배도 사세요 하셨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마지못해 받아 챙기셨어요. 아주머니랑 할머니는 다른 무속인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싫다고 한번 말 꺼내셨으면 죽어도 싫으신 분이 할매신데. 그렇게 집에 돌아온 후 2-3일 후의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외출하실 복장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글쓰나 할미랑 놀러 갈까? 하셨고, 전 당연히 좋다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장날이 아닌데도 할매를 따라 나가는 건 좀처럼 없던 일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 화야 네 글쓴이 데리고 좀 나갔다 오구마 하셨고, 어머니는 예 그라 하이소 하셨죠. 어머니는 당신보다 더 당신의 아들을 아끼셨던 할머니를 따라가면 잘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니 할머니께서 눈에 익은 길을 가셨고, 그곳은 몇 일 전 가봤던 갈비찜 아줌마네 신당이었어요. 갈비찜 아줌마네 먹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집에 들어서자 그날은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좋게 10명은 넘는 사람들이 뭔가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분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할머니께서 들어서시자 모두들 하던 일을 멈추고는 일제히 할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완전 영화 같은데 나오는 행님 오셨습니까? 인사. 그리고 제게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어지간히 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다니셨나 봅니다. 네가 글쓴이구나 한마디씩 다 하셨고, 전 어른들께 일일이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어른들께 귀여움 받는 첩경은 처음 볼 때 인사 잘 하는 거란 건 수년의 인생살이로 터득하고 있던 영악한 아이. 인사 잘하면은 진짜 그냥 첫인상 반 먹고 갑니다.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터득을 한 거네 그냥. 할머니께서는 준비 상태를 이것저것 꼼꼼히 살피시고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기도 하셨고, 모두들 할머니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굿하러 갈 준비를 하던 길이었는데 구슬하시는 분은 그 갈비찜 아줌마였지만 그 굿을 지휘하는 건 누가 봐도 심지어 어린 제 눈에도 할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할매가 여기서 대장이구나. 준비를 끝내고는 그때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봉고차를 3대에 나누어 탔어요. 그때 사람이 저랑 할머니, 갈비찜 아줌마도 빼고도 10명이 넘었어요. 2대는 사람이 타는 차였고 한 대는 운전석, 조수석만 있고 뒤에 짐 싣는 그런 차였죠. 봉고는 처음 타봐서 무척 신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출발하고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우리 마을과는 시내에서 반대편으로 한참을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도 산골. 상주는 양 사방으로 몽땅 산골짜기밖에 없어요. 제 기억으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집이 우리 마을에선 볼 수 없었던 커다란 기와집이었어요. 그 집안 마당에서 굿이 시작되었죠. 아마 그 집에 굿을 해야만 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요. 아줌마의 주도로 굿이 진행되고 할머니는 뒤에서 여러가지 지시를 사람에게 내리시며 서포트를 하셨어요. 아주머니께선 작두도 타시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줌마는 다른 여자보다 기골이 장대하셨어요. 그 당시 보통 다른 여자분들보다 키도 상당히 크셨고 중년 여인답게 통통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두 위에서 막 뛰고 하셨는데 어찌 발이 하나도 안 다치셨던지. 전 작두를 타실 때 예전 할머니가 하신 말을 기억하고는 할매에 있어서 아줌마 다치면 어쩌냐고 했어요. 할매는 웃으시며 아줌마가 초대한 거라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굿이 진행되었는데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나 봅니다.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는데 굿이 끝나질 않았고, 할머니는 글쓰나 많이 힘드나? 이래가 애는 구판에 안 데리고 다니려 한 긴데 하시며 안쓰러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때때로 순탄치 않게 끝나기도 하고, 어린애는 굿하는 곳에서 잡기도 들릴 수 있어 안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는 간간히 할머니께 오셔서 뭔가를 얘기하셨고, 할머니는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할머니 옆에 있던 제 손을 잡으시곤 황급히 절 치마 뒤로 숨기셨어요. 할머니의 행동은 뭔가 앞에 해로운 게 있을 때 가족을 보호하는 어른의 행동이었어요. 전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 뒤에서 고개를 삐쭉 내밀었죠. 그러나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였죠. 무슨 일이지? 하고는 앞에 한번 할매 얼굴 한번 쳐다보는데 할매가 어딘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할매 시선이 머무는 곳을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안 보이지만 뭔가가 있는 느낌? 할매가 그때 입을 여시더군요.
독한 년 이제 떨어지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입을 여시더군요. 저 육실할 년? 눈가리도 없는 년이 뭘 째려보고 있노? 저 독한 년 표정 좀 봐라. 막 확 쫓아가서 눈구덩이를 팍 쑤셔볼까 보다. 그러시곤 욕을 한바탕 하시곤 계속 쳐다보셨어요. 잠시 후 할매의 시선이 점점 움직이시더니 산속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러시고는 인젠 되었다고 저를 뒤에서 빼시면서 떠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굿은 곧 끝났고 저희는 봉고차로 먼저 데려다 주더군요. 다음 장날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랑은 다르게 그 집은 손님을 받지 않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방에서 끙끙 앓고 계셨어요. 할매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이 디나 약은 먹었나? 빙원 가야 하는 거 아이가? 하셨고 아주머니는 좀 쉬면 괜찮다고 진이 빠져 그런 것 뿐이라고 하셨어요. 밥 차리려 하시자 할매가 됐다 아프나가 뭘 차린다고 그냥 글쓴이랑 식당 가서 묵을 기다 하시곤 일어나시자 아주머니께서도 따라 일어나셨고 흰 봉투를 주셨어요. 그런데 봉투 두께가 평소 할매가 받으시던 봉투의 몇 배는 두꺼웠어요. 할매는 뭘 이리 많이 넣었노? 하시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즉시 봉투를 여셨고 봉투 가득 든 파란 세종대왕님들을 보시더니 몇 장 10만원 정도만 빼시고는 아주머니께 돌려드리려 하셨어요. 아주머니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시며 어머니 도와주신 거에 비해 많은 돈 아니라면서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면서요. 할매는 나도 그리 징한 년인지 몰랐다시며 끝끝내 봉투를 돌려주시며 네 몸 다 추스리거든 어디 노인정 어디 양로원 어디 무슨 집 아마 고아원 같은 곳? 그런 곳에 이 돈으로 쌀이랑 연탄 좀 사서 넣어줘라 난 이거면 됐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할매랑 탕수육이랑 짜장면을 먹었죠. 개꿀맛. 오늘 얘긴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요즘 할매 얘기를 쓰다 보니 할매가 너무 보고 싶어져서 할매를 뵙고 왔어요. 할매는 대구 근교의 공원묘지에 모셔져 계세요. 큰 외삼촌이 곁에서 자주 찾아가신다고 거기 모셨죠. 할매 돌아가시고 큰 외삼촌이 상주 노릇도 다 하셨거든요. 저희 외조부모님은 선산에 모셔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계시네요. 같이 계시면 덜 심심하실 건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매가 저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없어요. 그냥 그 얘기만 하시곤 웃곤 하셨죠. 할매를 뵙고 상주에 갔었어요. 차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라서요. 제가 살던 마을엔 가지 않았어요.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고 어릴 적 친구들도 다 마을을 떠났으니까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이 갈비찜 아주머니네 집이었어요. 길도 건물도 많이 변했지만 어렵지 않게 기억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고 계시더군요. 이젠 60 중반을 훌쩍 넘기신 나이지만 그 시절 모습이 여전히 있으시고 절 몰라보셨는데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시며 반가워하셨어요. 그날 늦게까지 아주머니랑 얘기하며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할머니와 저와의 인연도 어렴풋이 짐작해 하는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얘기고 이 얘긴 시리즈가 끝날 때 해드릴게요. 평범치는 않은 얘기고 왜 절 그토록 아끼셨나 짐작해 하는 얘기입니다. PS 처음 시작할 때 상주 할머니 이야기가 10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리해보니 정확하게 11편이더군요. 근데 원래 물귀신 얘기는 저걸 3편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많아 따로 해서 2편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1 플러스 2 해서 13편이 되었고 얘기를 쓰면서 생각난 1편과 이번 상주 가서 갈비찜 아주머니 만나서 들은 여러 얘기까지 해서 아마 15편이 끝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 안 드리면 10편만 한다더니 지연해서 편수 늘리냐고 뭐라 하실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 미리 얘기합니다. 이 상주 할머니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주제가 되게 많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게 없네요. 갈비 아주머니랑 그 가서 그 악기를 봤는데 그게 어떤 사연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죠. 아이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뭔가 굿하고 테마하고 이런 데를 이제 같이 따라갔었었네. 나중에 상주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끼는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